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4강 역어체, 문어체, 구어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주로 고전소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데요. 우리 문학개념어 24강이 문학개념어 중에 마지막 강좌입니다. 이 24강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24강 긴 여정이 끝났네요. 만약에 모두 안 들었다면 돌려가면서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역어체라는 것은 뭐냐면 한문을 직역한 문장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죠. 한문을 직역해서 뭐뭐신고로 뭐뭐라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그 한문을 직역한 툴을 뭐라고 한다고요? 역어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어체라는 것은 글을 문자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어울리는 문장체가 나타나면 문어체네 라고 해요. 뭐뭐 한지라 뭐뭐 가로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구어체라는 것은 말을 할때 와 같은 자연스러운 문장체를 말해요. 아따 저는 고등보소 그랬겄다 이런 것을 구어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운문체는 리듬이 있는 문체요. 뭐라고 돼요? 낭송체, 율문체라고 하죠. 고전 소설 중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쌀이 있다 한들 더 주겠니? 돈이 있다 한들 더 주겠니? 리듬감이 느껴져요. 대구법도 있네요. 자, 그래서 역어체 뭐라고요? 한문을 직역한 문체, 문어체는 글을 쓰는 듯한 문체, 구어체는 말을 하는 듯한 문체, 운문체 이것은 운율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 중에서는 시를 삽입한 소설이 많은데 이렇게 중간에 시를 삽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를 넣을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냐? 산문 속의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인물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죠. 그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그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해 주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에서 여주인공이 헤어질 때 시를 읊었어요. 주제가 뭐겠어요? 슬픔이겠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삽입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요. 유교적 세계관은 뭐냐면 충효, 그 다음에 열은 뭐냐면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고전 소설은 충효를 그죠?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유교적 세계관이 당연히 나타날 거예요. 성리학적 도덕 규범을 말하고요. 불교는 공사상이라고 해서 뭐 꿈과 현실은 구분이 없다.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이런 거 얘기하죠. 공자가 아니고 장자가 말한 거죠.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나비가 난지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 즉 사물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경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되는 꿈,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 장주지몽이라고도 하고요. 호접지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공사상은 부귀영화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인생무상을 다룬 소설 주로 어디에 나와요? 구운몽에 나오죠. 구운몽이 성진으로 살다가 꿈을 꿔서 소유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런 거 다 속절없네.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라고 느끼고 다시 천상계 꿈에서 깼을 때 공사상을 깨달아요. 진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꿈과 현실은 구분이 없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불교의 공사상이고요. 도교는 신선사상이 나오면 됩니다. 죽음을 초월한 신선사상. 그 다음에 무의자연은 뭐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도교사상입니다. 그래서 도교사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소설에 신선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도 복숭아꽃 나오면 신선사상이 있는 거예요. 무의자연. 자연을 사랑해요. 무의자연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고전 소설에서는 이원적 구조라는 것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상계, 구운몽에서 성진이 천상계 인물이었는데 꿈을 꿔서 어디로 내려와요? 지상계로 나와야죠. 그래, 내려오죠. 그래서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분하는 걸 이원적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철의 작품 중에 관동별곡, 맞네요. 삼인곡, 송민곡에서도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하면서 천상계는 신선이 사는 세상, 임금이 사는 세상으로 비유하죠. 이럴 때 이원적 구조가 나타난다고 말하고요. 또 하늘에 있는 신선이 득제를 하면 어디로 내려와요? 적강. 이 지상계로 적강해서 인간계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원적 구조. 역시 인간계에서 모두 다 시련을 겪어서 속죄를 한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 적강소설에서 나타나죠. 이런 것을 역시 이원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일대기적 구성인데요. 인물의 일생을 다룬 거죠.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요? 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일대기적 구조. 그래서 영웅소설은 이런 구조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고위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어. 비범하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 부모가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려서 죽을 고비를 남기고요. 조력자를 만나서 뭔가 수련한 다음에 위대한 승리, 국가적 승리를 거두는 형태로 끝나는 영웅소설의 일대기.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꿈의 기능입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를 알려줘요. 채척전을 보면 죽으려는 여주인공에게 부처님이 나타나서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채척전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채척이라는 젊은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정상이라는 스승을 찾아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겪게 돼요. 맨 처음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겪겠죠. 그래서 이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친척집에 오게 되는데 그 친척집에서 이오경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둘이 결혼하기로 하는데요. 채척이 의병으로 뽑혀서 전쟁에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아가서도 오경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 사정을 알아서 집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채척은 오경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보내다가 아들도 낳았습니다. 몽석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또 외적이 쳐들어와요.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리산 계곡으로 피했는데요. 난리 속에서 채척과 오경은 헤어지게 되고요. 외병에게 잡힌 오경은 남장을 하고 남자인 척하면서 일본에서 살아가고요. 채척은 명나라 군대를 따라 명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채척은 명나라에서 떠돌며 생활했고요. 오경은 장사를 하는 일본인 주인의 배를 따라 배를 타고 중국을 왕래하기도 하던 어느 날 일본 배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를 듣고 채척은 전날 아내가 지은 시의 기절을 듣게 돼요. 그래서 먼 타국에서 여기가 베트남이거든요. 둘은 그 퉁소 소리와 시 소리 때문에 만나게 되고요. 중국에서 살게 됩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몽송이라는 둘째 아들도 낳게 돼요.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몽송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또 이 몽송이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몽송의 아내 홍도가요. 홍도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조선에 출전한 이후에 소식이 없었는데요. 청나라 누르하치가 유황지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군사를 일으켜서 채척도 명나라의 군사의 일원으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아들 몽석을 만나게 되고요. 두 사람은 옥지기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선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누구는 오경은 중국에 있고 이때 오경이 남편을 찾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아주 험난한 길을 가서 온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채척전은
영웅이 등장하지 않아요. 영웅이 등장하지 않고 평범한 인물들이 이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세 번 이별하고 세 번 다시 만나게 되는 전란 중에 우리 민중의 힘든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란을 극복한 부부애를 보여주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것은 오경의 꿈에 나타난 오경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다시 만나게 되는 아주 사실적인 고전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 세계로 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꿈이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자, 구운몽에서 성진은 꿈을 꾸어서 이 꿈에서 뭐야? 현실 지상계에 태어나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초월 세계로 가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과업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소대성전도 역시 소대성전은 영웅소설이면서 적강소설이에요. 원래 소대성이 용왕의 아들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상에서 아주 고귀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유리걸식하다가 어떤 승상의 눈에 띄어서 승상의 집에 들어가서 승상의 딸과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승상이 돌아가자 죽고 나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함해서 소대성은 모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죽이려고 해서 그 집을 탈출해요. 그런데 이 소대성은 이제 청룡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하게 되죠. 그리고 5년째 되던 해에 천문을 보고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오랑캐의 침입을 예견하게 되고요. 죽은 이승상과 한 노인의 도움으로 적을 무찌르게 돼요. 이때 꿈에 나타난 것이 이승상이에요. 이렇게 이 꿈은 과업을 인식하게 도와주기도 하죠. 전형적인 영웅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적을 무찌르고 가족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다가 이 소대성이 노국의 왕에 봉해지고 원래 결혼했던 채봉과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 사건의 특징은 뭐야? 우연적이라고 했어요. 필연적이지 않아요. 개연성이 없습니다. 자, 어렸을 때 벌어진 아기가 부모를 만나요. 자, 여기서 채척전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헤어진 남녀가 다시 만나는 것도 우연적입니다. 비현실적, 즉 전기적 요소가 아주 많이 나타나죠. 고전소설에서는 초현실 세계를 드나들어요. 그래서 뭐 병법을 뭐 며칠 만에 익힌다던가 갑자기 조력자가 나타난다던가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전기적이 무슨 뜻이에요? 도술, 마술, 마법 뭐 이런 것을 아주 수시로 부려요.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우연적인 사건 전개에 비현실적, 전기적 요소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초월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고전소설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에서 해당하는 개념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1번 문장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로 된 문체를 뭐라고 그래요? 구어체라고 했고요.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글을 쓸 때만 쓰는 문체를 뭐라고 한다 이거고요. 문어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인데요. 이 작품은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이에요. 채만식은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작품이 있는데 다 배경은 일제강점기이고요. 주인공은 무능한 인텔리예요. 능력이 없는 인텔리, 고학력자란 얘기죠. 그래서 채만식 자신의 삶을 형성화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치숙이라는 제목은 뭐냐면 아저씨라는 뜻이, 아저씨가 친척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인 조카 인 나거든요. 나의 눈에 비친 이 치숙 아저씨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돼요. 왜요? 굉장히 능력이 없어요. 생활 능력이 없는데 사회주의를 추구하거든요. 일제시대의 사회주의는 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나의 눈에는 이 치숙 아저씨가 너무나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거고, 이 치숙은 이 일제강점기에 이 어린아이인 나가 일본인의 빌붙어서 뭔가 현실적으로 그죠? 살아가는 모습이 또 서로가 한심해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 작가는 어린아이인 나도 비판하고 싶었고, 무능력한 인텔리인 치숙도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인 나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치숙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왜? 어린아이인 나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의 눈에 비친 치숙의 모습도 정확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의 의도는, 이 작가의 의도는 둘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나는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일본인의 빌부터 살고요. 돈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치숙, 즉 아저씨는 이상만 있고 현실,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지식인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 부분. 요거 보기 전에 줄거리 잠깐 소개해 줄게요. 자, 1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저씨, 치수군요. 아주머니가 16살에 결혼을 해요. 아저씨는 공부한다고 서울로 동경으로 돌아다니다가 학생 출신의 여포녀를 얻어다가 딴 살림을 차려요. 그는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아주머니를 소박대기로 만들고, 소박을 맞은 아주머니는 7살에 부모를 잃은 데다가 부모를 잃은 나를 데려다 키워요. 나는 4년이나마 보통학교에 다니게 되죠. 치폐하지 않았다면 나도 전문학교까지는 다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저씨는 붙들려 가서 어디 경찰서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고 5년이나 옥살을 하고, 그동안 아주머니는 시집과 친정 모두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 아저씨의 남편이죠. 아저씨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서울로 옮겨오고요. 아주머니에게 많은 은공을 입은 나는 아주머니에게 개가하라고 여러 차례 권하지만 아주머니는 끝내 거절해요. 나는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머니의 뒤를 많이 봐줘요. 아주머니는 1년 동안 구라다 상네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삭바느질도 해서 100원이라는 돈을 모아요. 그 돈으로 단칸방을 얻은 아주머니는 감옥에서 넣은 아저씨를 들여서 삶을 차리죠. 아저씨는 첨년이 나타나지 않자 실망하는 눈치에다가 토혈, 피까지 토해요. 아저씨는 전과자란 붉은 도장에 찍힌 천리빈의 신세이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삭바느질로 이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해먹을 것이 없어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를 4년 다니고도 앞길이 환히 트인 나는, 왜요? 일본인에게 취직했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저씨는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인이 신용을 하니까 10년 더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인이 일본인이거든요. 그것을 언덕 삼아서 환갑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장사를 해서 10만을 벌어서 조선의 천석군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아저씨가 밉살스러워서 한번 혼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더러 그 아저씨 버려서 버리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대학교까지 가서 경제를 배우고도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주의만 하고 다니는 아저씨의 글을 비판하죠. 돈 많이 벌어서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이 경제가 아니냐고 나는 아저씨에게 따져 물어요. 내가 돈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경제가 아니라 모아둔 돈을 가지고 부자 사람 내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한 아저씨는 대학을 헛다녔다고 말하자 아저씨는 어안이 벙벙해하죠. 둘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죠. 나는 환갑까지 10만을
포부를 밝혀서 아저씨의 입을 막으면서 사람 속 차릴 여망이 없는 아저씨가 하루바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귀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행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관심이 없고요. 나는 일본인에게 빌붙어서 사회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가는 두 인물을 모두 다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 되겠어요. 자, 나와 있는 부분 볼까요? 우리 아저씨 말이죠. 이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언어유희가 나왔어요. 의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오고요. 그걸 하다 진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데 우리 오촌 고무부 그 양반 그러니까 이 아저씨 치숙이 오촌 고무부인 거죠. 뭐 말도 마셔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네요. 신세간데 없지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구어체예요, 문어체예요? 당연히 구어체가 되겠죠. 말을 하는 듯한 어투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요. 그 다음에 작자 미상의 박시전 여성 영웅 소설이죠. 병자호란의 치욕을 갖고자 쓴 소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로하기 위한 소설. 그래서 이 박씨가 여성 영웅으로 등장하여서 이 병자호란 때 이 청나라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전기적 요소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울대 대경하여 울대는 이제 청나라 장수고요. 대경 크게 놀라서 급히 퇴진하여 군대를 물려서 앙천탄식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병하여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후 병불혈린하고 여기서 병불혈이는 무슨 뜻이냐면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도 않았다라는 뜻으로 쉽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겼는데 방포일성에 포의 한 소리에 조선을 도모하고 조선을 이기고 이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생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기비를 배우리요. 그러니까 울대가 지금 박씨에게 당하고 난 다음에 탄식하는 장면이네요. 그럼 얘는 구어체 문어체 중에 뭘까요? 당연히 뭐겠어요? 문어체죠. 뭐뭐하리요 가로되 나오니까요. 그 다음 5번을 봅시다. 자, 이 소설은 역시 차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 아까 이야기한 작품이죠. 한번 볼까요? 자, 10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 먹어보지도 못했지요. 서술자의 말이죠. 어린아이예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자, 서술자가 삼춘, 치숙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죠.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도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고 올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 단칸 새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 누웠군요. 그러니까 나간 치숙을 지금 비판하는 장면이죠. 계산이 어디 집터전인들 턱이 있나요? 서발막대에 내져야 직건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아주 가난해요. 이런 속답이 있어요. 서발막대에 내져야 건불 하나 걸리는 것 없다. 매우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인 신빙성 없는 이 서술자가 치숙의 무능함을 욕하는 장면이네요. 뭐뭐 했지요 그랬다지요 하면서 뭐뭐한데 있나요 라고 하면서 뭐요?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죠. 이런 어투를 뭐라고 그래요?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설의 특징이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죠. 판소리에서는 이제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런 어투를 그냥 따온 게 그대로 받은 게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투 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판소리 광대처럼 극중 상황에 뭐하여 개입하여 해양미 넘치는 어조로 인물을 풍자 돌려서 비판하고 있어요. 뭐뭐 한다지요와 같은 구어체 어투를 구사하고 있네요. 그 다음 6번 봅시다. 자, 1인칭 독백체죠.
서술자 나가 아저씨의 무능함에 대해 혼자 짓거리는 넋두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백체는 일제의 실상이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 왜곡되어 받아들여짐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통자하기에 적절한 거죠. 자, 일제강점기인데 왜곡된 거죠. 이 나라는 서술자에 의해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일본인에게 빌붙어서라도 그래서 지나치게 경제적인 면만을 추구하는 서술자도 비판하고 또 무능한 치숙도 비판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설은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편집자적 논평, 판소리, 사설투가 가장 잘 나타난 소설이라고 했죠. 자, 다음 작품 문제 7번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합시다. 문학개념어 24강 마지막 강의, 다음 강의가 아마 마지막 문학개념어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서 보도록 합시다.